됐어? 혹시 선생님 지금 읽으라고 했던 부분을 읽고 나서 이렇게 경우 분류를 해놓은 사람, 이렇게 갈라놓은 사람, 가르마를 타놓은 사람, 어? 아, 머리에서 이걸 가르마를 타서 머리에 넣어놨어요? 헉, 훌륭한 사람이네. 정법을 하고 나면 그게 머리에 이렇게 다 있어요? 약간 비슷해요. 그 맨 끝에 미리 알았으면 계약할 때 취소 못한다고. 그런 거는 비슷해? 오, 훌륭하네. 정법한 사람이 우리 성현이밖에 없어? 나머지 친구는 안 했어? 뭐 했어, 재윤이는? 세계사? 세계사는 사실은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선택 과목이야. 국어 선생님의 입장에서. 세계 지리도 좀 안타까운 과목이야. 그러니까 지리와 역사는 조금 안타까운 과목이야.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왜냐면 독서와 큰 관련성이 없어서. 독서와 큰 관련성이 없어서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정치 이런 것들은 경제 지문하고 독서 지문하고 관련성이 꽤 많거든. 그다음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것들. 과학은 모르겠다 제가. 과학은 모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마지막 부분 있잖아 얘들아. 산문단의 마지막 부분. 우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산문단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산문단의 마지막을 잘 가르마를 타서 읽었으면 5번 문제의 답이 4번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가볼게요. 이 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요겁니다. 가보자. 유상계약의 일종의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을 나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얘들아, 목적물이니까 매매니까 목적물은 물건이 되겠지. 목적물이 어떤 상태일 때? 계약 체결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어. 하자 있었어. 옛날부터 하자가 있었어. 그래서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다가 밑줄 해볼까?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다 밑줄 해봐. 나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얘들아 이렇게 썼다. 담보 X라고 썼어. 맞아? 맞지?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걸 보장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유상계약의 관점에서 나 이거 돈 값어치 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담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 목적물은 뭐를 못하는 상태인 거야? 값어치를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 얘들아. 그럼 뭘 못하는 거야? 담보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해 갔어 여기까지? 나 담보 X라고 썼어. 됐지? 다른 말, 쉬운 말, 편한 말로 바꾼 거야. 담보 X야. 그러면 누구는 주체 확인, 누구는 매도인은 여기 밑에다 쓰자. 매도인은 매도인 물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파는 사람이야. 매도인은 뭐 할 수 있어요? 그 하자의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원인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뭐 한다? 담보 책임을 진다.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 담보의 책임의 수단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뭐야? 밑에 줄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뭐야? 손해배상. 옳지. 나 여기 이렇게 해놓고 손해배상 이렇게 썼어. 그럼 요거를 책임지는 애가 누구라고요? 매도인이라고요. 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어요. 담보가 되지 않은 목적물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읽어볼게. 하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럼 질문. 이때는 얘들아 그럼 이때는 계약의 목적은 달성된 거야 안 된 거야? 질문.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라는 조건문이 나왔잖아. 그럼 이때는 계약의 목적은 달성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지. 맞아? 이걸 가야 돼. 얘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거야. 다시 말하면 뭐가 된 거냐면 계약은 성립된 거야.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지는 못하고 뭐만 하면 돼? 너의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인 나 배상만 해줄게만 하면 된다고. 맞니? 그 얘기지. 근데 뭐 한다면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의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면 그럼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은서가 파는 집을 산 거야. 근데 은서네 집이 선생님한테 팔기 전부터 뭐가 되고 있었어? 비가 새고 있었어. 근데 비가 새는 게 일부 새서 내가 뭐 할 수는 있어 거기. 살 수는 있어. 내가 은서네 집 산 이유는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거든. 근데 은서네 집에 비가 새기는 하지만 내가 살 수 없을 만큼은 아니야. 그러면 은서는 나한테 뭐 해주면 돼? 비 새는 거 비용을 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야. 근데 얘가 그걸 뭐 해버렸어? 나한테 팔아버렸어. 그때는 아예 못한다고?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내가 쟤네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집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 얘들아? 누가? 매수인은. 매도인은 할 게 없어. 그지? 매수인이 뭐 하는 거야? 거기 가니까.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한다. 목적이 달성되지 안 됐으니까 계약 파기. 없던 걸로. 그리고 뭐 한다고요? 대금 환불. 그럼 나 여기서 하나 질문. 얘들아, 요렇게 나눈 가장 중요한 뭐라 그래? 조건? 조건 뭘까?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로 나눠진 거야. 맞아? 그럼 얘네들의 시작은 뭐냐면 얘들아 내가 계약하기 전에 이 집에 뭐가 있었어? 하자가 있었어. 그지? 그 다음 넘어가 볼게.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자 그러면 하자가 잘못된 점 Let's do it 아니고 default 뭐라 그래? 결점 뭐 이런 거 결함 이런 거 오케이? 그러면 다시 마지막 문장 가봐.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여기 다시 분류되는 거 보여요? 여기 다시 분류되는 거 보여요? 그럼 위에 설명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는 거야 얘들아? 몰랐을 때라는 거야. 맞아?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얘는 몰랐을 때야. 누가? 매수인이 이 집의 결함을 몰랐을 때야.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뭐야 그러면? 알았을 때는요? 매수인이 알았을 때는요?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담보 책임 없다. 그럼 담보 책임이 없다는 말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계약도 그냥 유지해야 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따라서 지금 산문단의 제일 마지막 부분 있잖아 얘들아. 산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요렇게 잘 읽을 수 있었냐? 요거를 연습을 하자는 거야. 너네가 만약에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이 문장을 다 이렇게 분류해서 써놓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지막 부분은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뭐만 설명됐으면 알았을 때 라는 말만 나와 있잖아. 그럼 앞에 설명은 뭐라는 뜻이야? 몰랐을 때라는 거야.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그럼 위에는 무슨 말이야? 계약 목적이 달성됐을 때라는 거야. 여기서 지문에 없는 말 어디 있어요? 지문에 없는데 선생님 써놓은 말 어디 있어요? 이 말 없는데 써놓은 거예요. 맞죠? 누구만 있어요? 얘만 있다고요. 그럼 앞의 경우는 반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없어요? 이 말 없어요.
맞죠? 근데 뭐만 있어요? 요 말만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맞아? 니네 여기의 포인트는 법지문의 포인트는 여기 반대말 써 있을 때 얘의 반대말을 유추해낼 수 있느냐. 이게 법지문의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디 갈 거냐면 5번 문제로 갈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거 중요해. 그래서 너네 앞으로 법지문 읽을 때 무조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앞의 경우는 뭐다? 반대 경우다. 요렇게 나와 있으면 앞의 경우는 뭐다? 반대 경우다. 요렇게 생각해야 돼. 쓰지 않더라도 생각해야 돼. 그럼 이제 5번. 자, 너네한테 다 질문할 거야. 5번에 답이 4번이라고 대부분 친구들이 골랐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 5번에 4번이라고 골랐어요. 그럼 4번이라고 고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우리 재윤이 이거 5번 풀 수 있었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성환이 왜 4번 썼어요? 잘 들어봐. 성환이 왜 4번 썼는지. 성환이 왜 4번 썼어요?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는 말이 안 나와서. 아, 그 말이 안 나와서. 앞에 건 맞고? 앞에 말은 맞고? 성환이는 앞에 말은 맞고 뒤에 말은 나오지 않아서 틀렸대요. 자, 우리 성현. 네. 성현이 왜 4번 썼어요? 값어치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저희 1번 아닌가요? 아, 이거 생각했어요, 그렇게? 완전 훌륭한데? 우리 은서. 일치한다는 말은 그 성원이랑 비슷한 거야. 그지? 우리 성은이? 할 수 있다? 전 틀렸는데요. 아, 그래요? 미안, 몇 번 쓰셨어요? 저 그냥 야, 2번은 아예, 아, 다 읽었지. 너네는 참 가나지문 다 읽었지? 아, 가번지문 읽고 본 게 아니야? 둘 중에 자, 잠깐만. 지금 갑자기, 야, 봐봐. 우리 5번 문제 풀 때 얘들아, 5번 문제 풀 때 나번까지 한꺼번에 다 읽고 5번 문제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프린트가 여기 있어서 아, 책임을 지금 저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죽이려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도 지금 이제 혈육 지금 두둔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들아, 어쨌든 간에 말봐. 5번 문제를 풀 때는 가번 지문만 읽고 풀어야 되는데 가번 지문을 읽고 보면 몇 번하고 몇 번은 판단이 안 돼요. 2번 선지랑 3번 선지는 우선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2번 선지와 3번 선지의 내용은 어디에? 금전채권, 아니다. 이거는 마지막 문단에 있잖아. 근데 마지막 문단에 있지. 우리 지금 3번 문단까지 읽으면 모르지. 이건 아직. 맞아? 3번 문단까지만 읽으면 아직은 몰라요. 어쨌든 간에 4번 문제에 그러니까 답인 이유는 아까 성현이가 얘기한 거야. 너네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일 수 있냐면 일치 그런 말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잘 한번 봐봐. 문제 낸 사람이 요 선지를 만든 이유는 이거다. 너 이거 잘 분류했니? 너 이거 구분해서 읽었니? 이거 묻는 거야. 한번 다시 볼게. 4번 선지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말했어.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하자 없는 거잖아. 맞지? 하자가 없어서 뭐 하지 않아도 뭐지?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다 똑같이 다 교환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 경우에서 교환이 되기는 했는데 값어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걔가 누구야? 얘지. 맞아? 얘는 결국에 뭐는 계약은 체결됐어. 계약이 안 된 건 아니야. 맞아? 계약이 체결됐다고.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내가 받을 때 어땠어? 담보 X가 무슨 뜻이야? 담보 X가 무슨 뜻이었어? 값어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란 말이었어. 맞아?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몇 번째? 첫 번째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구분이 잘 되어 있니가 5번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뭐가 나왔을 때? 이 말이 나왔을 때 반대말. 이 말이 나왔을 때 반대말로 지문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써놓으면 제일 좋아.
니네가 지문 읽으면서 이 말을 써놓으면 제일 좋다고. 알겠지? 앞으로는 법지문 읽으면서 세모 지문 없으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셔야 쓸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이제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단 한 편. 요거 잠깐만 지워볼게. 요거 지워볼게. 지우고 3번 문단 밑에다가 쌤 바로 쓸게. 4번 문단이잖아. 자, 4문단 시작 가보자. 4문단 시작 가보자.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 무슨 말? 맥락에서 보여요? 그럼 담보를 똑같이 담보를 나 어떻게 법 해석할 거야? 그렇지. 체계적 법 해석할 거야. 무슨 맥락에서? 무슨 맥락에서?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 지문 보여? 3문단 담보 체계적 해석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4문단 담보 체계적 해석 채권의 맥락에서. 그럼 얘들아 3문단하고 4문단은 문단의 위계로 봤을 때 비슷한 애지. 맞아? 비슷한 애지. 얘네 두 개 묶어서 보실 수 있겠지. 맞니? 그러면 무엇의 해석? 체계적 해석을 3문단과 4문단에서 뭐 해주고 있다? 구체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이 가번 문단을 읽고 가번 지문을 읽고 이렇게 생각한 포인트 알겠어? 왜 성은아? 왜? 그래. 선생님 아까 뭐라고 말했어? 야, 3개 나오면 3개 다 써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얘는 4문단에 읽어보니까 뭐까지만 나와? 체계적 해석까지만 나온다고. 만약에 이 지문이요. 나번 지문 없이 가번 지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글은 잘못 쓴 글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가번의 마지막 문단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어? 나번에 뭐가 나오겠군. 예? 예? 나번에 뭐가 나오겠군. 역사적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군. 잠깐 보고 갈게요. 나번의 마지막 문단 가보세요. 나번의 마지막 문단 가보세요. 마지막 문단의 밑에서 몇 번째 줄? 2번째 줄 끝으로 가봅니다. 마지막 문단 밑에서 2번째 줄 가봅니다.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뭐를? 연대 보증인과 관련된 법 조항을, 법 해석을 무슨 과정에서? 입법 과정으로 해석한 게 마지막 문단이지. 맞아? 그래서 나번 문단에 뭐 해주고 있다? 역사적 해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가나가 붙어 있는 거지. 괜찮아?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틀려요. 안 나오면 틀리다는 아니지만 나와요. 그래서 얘들아 이런 경우가 있어. 수특에 말이야. 수특에 예를 들자면 이 지문 가지고 예를 들자면 수특에 어디까지만 나오는 거야? 야, 법 해석하는데 3가지 얘기해놓고 수특 지문에 어디까지만 나온 거야? 체계적 해석까지만 나온 지문은 있어. 수특에는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문제 내는 사람이 얘를 가지고 와. 얘 가지고 와서 여기 뒤에다 뭐 해요? 얘를 붙여줘. 그래서 지문 하나를 다시 써.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모고 같은 경우에도 있어.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쓴 지문은 없어요. 없습니다. 됐어요? 됐냐고? 예.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마지막 문단도 얘들아 시간을 조금 드릴 터이니 가르마를 좀 타면서 읽어보실까요? 나 그거 탔어. 나 탔다고. 어? 여기까지만 하고 가면 안 돼? 이거 하고 가. 이거 금방 끝나. 마지막 가르마를 타주세요. 마지막. 이거 타고 와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따가 타요. 마지막 문단 읽으세요. 빨리. 요거 읽고 이제 쉬자잉. 여기까지 읽고 쉬자잉. 마지노선이 한자네요. 마지노선은 한자야? 그러네. 선이 한자기는 한데 마지노라는 말이 한자인 줄 몰랐네. 그 무슨 뜻이야? 말마에 어주사치. 응. 누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말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한 개를 지어 놓은 거를 말하는 거야? 마지노선이? 그런가 보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 이거 둘이 빌드업 짠 거야? 약간 짠 듯이 지금 완전 무르르듯이 완전 월 많이 컸다. 니네 많이 컸다 진짜. 뭐? 누가? 아, 니네가 성현이네 반이랑 첫 게임 한다고? 아, 진짜? 뭐 가르마 못하는데요. 성현이는 농구해? 네? 너 나가? 너 안 나가? 왜? 네. 왜? 너는 나름 그래도 장신 쪽에 속하지 않아요? 잘하는 애들 많아서. 아, 키 작아도 잘하는 애들이 많아? 키 크고 잘하는 애들이 많아? 어? 마지막 부분에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재윤이는 선수야? 저는 주장. 아, 주장이야. 주장은 왜 주장이 됐어, 네가? 일단 제일 잘하고 아, 리더십 있어요. 아, 헉, 진짜? 제가 그리고 제어위반에서 가장 공격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 슛을 잘 쏴? 잘 들어가? 헉, 그래. 옛날에 선생님 아들이 어렸을 때 농구를 하면서 농구 대회를 한다 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점수가 정말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슛을 쏘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원망을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오픈 슛 찬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수비를 많이 당하는 애한테 계속 패스를 해. 자, 이 슛을 못 써, 계속 패스. 그게 진짜 책임감 거예요. 그래서 공격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공수교대가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 슛을 잘해. 자, 이제 보자. 마지막 담보를 채권의 맥락에서 보면 얘들아 채권의 뭐라고? 밑줄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채권이라는 건 권리지, 권리. 그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지. 맞아요? 그 다음 가볼게요. 담보 물건이 그 예의다. 담보 물건이 뭐야? 담보 물건이 뭐야? 성현아, 담보 물건이 뭐야? 책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응? 야, 우리는 정법 시간이나 무슨 부동산 학 시간이 아니니까 담보 물건 정확히 모르는데 얘를 뭐로 잡는 거야?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채권을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뭐로 잡는 거? 담보로 잡아놓는 거야. 맞지? 그걸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데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금전 채권은 내가 돈 받아야 실현돼. 당연한 거지. 근데 그 밑에 가봐요.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건문 나왔어. 조건문 나왔을 땐 경우 분류해줘야 되는 거지.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돈 안 주면 강제로 한대. 여기까지 괜찮지? 그 밑에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무엇이면? 부동산이면.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어떻게 된대요? 강제 집행해야 되잖아. 부동산의 강제 집행 방법은 뭐예요? 경매요. 그렇죠. 강제 집행 방법은 경매예요. 경매하면 뭘 받아요? 거기 보니까 뭘 받는데요? 배당받음으로써 배당금을 받는데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한대요?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배당금을 받기는 하는데 얘들아 여기 옆에다 써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다 쓸게. 배당금을 받기는 받는데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야. 나중에 이거 잘못 쓴 거 알 테니까 아직 쓰지 마.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렇게 썼다고. 여럿인 경우와 혼자인 경우가 있을까? 혼자인 경우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이렇게 썼다고. 여럿이면 밑에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슨 배당? 무슨 배당? 비례 배당. 맞아요? 우리 재윤이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얘들아 저기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는 거야. 재윤이가 100억까지 있을진 않을 수도 있잖아. 제가 한 50억이 있었어. 그래서 50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아파트를 살 거예요. 50억 대출을 받을 건데요. 자, 주거래은행이 KB은행이에요. KB은행에서요 25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배성환이한테 야 성환아 나 15억만 빌려줘. 그래도 우리 성환이가 15억이 있는 애인 거야. 제가 또 그래갖고 헐스 오케이 이러고 너한테 빌려줬어. 얼마 남았어? 10억 남았냐? 10억은 우리 성현이한테 물어봤어. 야 성현아 나 한 달 있다가 갚을게. 10억쯤. 그래도 성현이가 또 오케이 이러면서 10억을 쏴줬어. 근데 부자다 얘들아. 10억 막 속속 주는 애들이야. 아 나중에 이거 10억 될 거예요. 그때 선생님 모른 척 하지 마요. 자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재윤이가 너무 사업을 확장하다가 제가 망했어. 그래갖고 이 집을 뭐 해야 돼? 팔아야 됩니다. 근데 얘들아 경매를 하면 보통 그 집의 가치보다는 어때?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이 집이 얘들아 얼마에 팔린 거예요? 10억. 야 계산 편하게 하게. 아 그래 계산 편하게 하게. 쟤 쫄딱 망해버리자. 10억에 팔렸어요 이 집이. 10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재윤이만 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망해요? 성환이랑 성현이도 망해. 아 근데 안 망할지도 몰라요. 얘네가 너무 부자여가지고 얘들아 10억 15억이 껌값일 수도 있어. 아까 15억이 전재산이라. 아니야 그러진 않았어. 그럼 얘들아 내가 배당금이 얼마가 된 거야 경매에서? 10억이 된 거야. 배당금 10억이야. 그럼 금전 채권자 여럿인 거 맞아요? 네. 3명이나 되잖아요.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KB은행에 얼마 줘요? 5억 줘요. 그렇죠. 성환이한테 얼마 줘요? 3억 줘요. 성현이한테 얼마 줘요? 2억 줘요. 맞아? 이게 무슨 배당? 비례배당. 맞아? 여기까지 해갔지.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봐. 그러나 채권자 중 담보 물건을 가진 자는 올. 그래서 나 이거 잘못했구나 알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금전 채권자가 여럿은 여럿인데 뭐가 없는 경우와 담보 물건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이땐 그냥 뭐 하면 돼? 비례배당하면 돼. 맞지? 근데 마지막 문장 뭐라고? 담보 물건을 가진 자.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담보 물건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우리 이런 거 무슨 배당이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이런 지식들을 다 어디서 얻는다고 얘들아? 아니야. 독서 지문에서 얻는다고 했잖아. 니네도 좀 얻어달라고. 이런 걸 무슨 배당이라고 하냐면 우선 배당이라고 해요. 우선 배당이라고 해요. 이건 채권, 주식은 배당받을 때 채권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잖아. 채무가 아니잖아. 담보 물건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배당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KB, 성환이, 성현이 똑같은 상황이고요. 집을 팔아서 10억이 됐습니다. 10억이 됐어요. 누가 담보 물건자냐면 얘가 담보 물건을 설정했어요. 그럼 집을 팔아서 10억 남았잖아 얘들아. 이거 10억 누구 다 줘요? 그렇죠. 얘 다 줍니다. 얘 빵원. 얘 빵원이에요. 맞아요?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거 설정한 사람 뭐 한다? 우선 배당한다. 마지막 문단 뭐 하기 좋아요? 우리 수능에는 안 나왔지만 뭐 하기 좋아요? 계산 문제 내기 좋죠. 맞아요? 계산 문제 내기 좋죠. 괜찮냐? 이거 어떻게 나눠 써야 돼? 담보 물건 있을 때와 담보 물건 없을 때로 나눠 써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거는 니네들이 잘 해야겠지? 그러니까